그러고선 이 판도라를 인간 세계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맡았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헤르메스가 맡았습니다. 제우스의 전령인. 그래서 제우스는 판도라를 가져다가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내줘요. 에피메테우스 기억나시죠? 예. 나중에 생각하는 자.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보니까 제우스가 분명히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뭘 보낼 텐데 제우스가 보낸 건 절대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예지력이 발휘된 거죠. 근데 에피메테우스가 그걸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헤르메스가 데려온 여자를 보는 순간 그걸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우스가 보낸 선물이야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았어요.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재앙이 아니죠. 근데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가 살고 있는 집에는 커다란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온갖 그 재앙과 질병과 노고와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판도라가 저 항아리가 무엇인가 호기심을 갖고 있다가 에피메테우스가 자리를 빈 사이에 그것을 열었답니다. 그래서 열었더니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다 튀어나왔고 세상 도처로 날아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병들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서로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그랬답니다. 뒤늦게 뚜껑을 닫았지만 다 날아가고 희망만이 거기에 갇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희망만이 이제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에는 인간을 괴롭히는 온갖 재앙들이 다 들어있는데 희망이 왜 거기 들어있을까요? 그 말은 희망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점에서요? 희망도 없으면 절망도 없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렇죠. 또 하나는 희망이 없으면 탐욕이 없죠. 뭔가 희망의 긍정적인 측면은 열망이 있고 뭔가 도전하는 정신이지만 이게 잘못되면은 탐욕으로 변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나가서 인간들을 괴롭히는데 여기만 갇혀 있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학자들이 이게 갇혀 있는 게 말이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그 중에 한 해석은 그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는 이것이 필요한 인간에게 적절히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오해를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판도라 그러면 무슨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네, 판도라의 상자. 사실 판도라가 연 거는 제가 지금 쭉 설명한 것처럼 상자가 아니라 항아리입니다. 그리스 말로 하면 그 상자는 P6고 항아리는 피토스예요. 조금 발음이 비슷한가요? 철자랑? 제대로 읽었던 레니에라고 하는 화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항아리를 여는 판도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의 원천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주의자한테서 나왔는데, 에라스무스가 헤로도토스 작품을 당시의 사람들이 읽기 좋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피토스를 P6로 번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잘못 상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세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 다음에 상자를 여는 판도라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판도라의 상자라는 게 굳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쓰려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가 아니라 판도라의 항아리를 열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아무리 주장해도 바뀌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써서. 자, 이런 식으로 판도라 때문에 그 세상에서 온갖 그 해악이 만연하게 되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됐고 사람들이 또 포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런 인간들은 다 쓸어 없애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한번 순찰합니다. 그래서 내려와 갖고 아르카디아의 왕이었던 리카온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리카온이 건방지게 저게 나를 찾아온 저 자가 신인가? 신이라면 한번 내가 시험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인육으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당연히 제우스는 그걸 알겠죠. 그래서 분노하고 그 리카이온을 괘씸하게 여기면서 늑대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인간들은 이 땅에서 다 없애버려야 돼. 인간들은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홍수를 일으켰답니다. 그 성서에도 홍수로 모든 죄 많은 인간들을 없앤다는 재앙의 이야기가 있죠. 그게 거의 고스란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미리 꿰뚫어 본 프로메테우스는 자기 아들 데우칼리온하고 그 자기 조카인 피이라 부부에게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작은 배를 만들어서 너희들 목숨을 부지하거라. 이렇게 해서 배를 준비시켰고 그래서 두 사람은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두 사람이 세상 밖으로 배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왔을 때 너무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테미스 신에게 물어봤더니 테미스 신께서 위대한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이런 그 신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어떻게 어머니 뼈를 던지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어머니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뜻하나 보다. 그 뼈는 그 대지 위에 있는 돌인가 보다. 우리 이 돌을 집어서 한번 던져볼까? 하고 던져봤대요. 그랬더니 그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고 데우칼리온 던진 돌은 남성이 돼서 인간들이 많아졌대요. 인간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설 중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것 하나 알아두시고요. 아까 이제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했는데 프로메테우스 얘기로 가장 유명한 것은 아이스킬로스의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는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가 그동안 갈등을 벌였던 이야기를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데 어떤 설정을 하냐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제우스가 자기 아버지 세대인 크로노스와 전쟁을 벌였던 티타노마키아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이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가 승리할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편에 들었죠.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우스 편에 가담한 것이 상책으로 보였고 그래서 자기가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것 때문에 사실은 제우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프로메테우스가 자부를 합니다. 실제로 프로메테우스가 거의 전략 참모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제우스는 그 자신이 권력을 잡는데 1등 공신과도 같은 프로메테우스를 카우카수스 산에 포박하고 결박했을까? 이게 이제 질문으로 나올 수 있죠. 제우스 입장에서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너무 센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프로메테우스에게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프로메테우스를 견제한 거죠. 그래서 인간을 빌미로 삼아서 내가 인간을 괴롭히면 분명히 프로메테우스가 무슨 짓을 할 거고 그때 프로메테우스를 잡아서 벌을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일부러 속은 건가 모르고 속은 건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일부러 속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작품에서 이제 이렇게 그 프로메테우스가 절벽에 묶여 있는데 오케아노스 딸들이 와서 제우스에게 굴복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흔들리지 않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언을 하냐면 제우스가 지금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부리고 있지만 제우스도 자기에게서 태어날 자식에게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다른 신이 얘기했다고 그러면 제우스가 무시할 수도 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얘기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 그 프로메테우스는 앞을 내다보는 자라는 걸 제우스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헤르메스가 프로메테우스를 다그치죠. 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당신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제우스를 파멸시킬 결론이 뭐냐?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거부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진 제우스와 지금 묶여있는 프로메테우스가 아주 팽팽하게 대결을 해요. 모든 것을 가진 제우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예지력 하나 믿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지금 권력을 잡았다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나는 이미 우라노스, 크로노스가 다 권력을 빼앗기고 떨어지는 걸 봤어. 니네들도 쫓겨날 거야. 계속 이렇게 떠들어요.
제우스가 계속 초조하겠죠. 마침내 제우스가 알았다. 내가 졌다. 그러면서 이제 굴복합니다. 네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그 프로메테우스가 나는 당신의 권력을 빼앗을 마음이 없다. 당신이 정말 정의와 원칙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 나는 그거면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인간들을 함부로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고 다스려줘라. 제우스가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스킬로스 작품에서는 제우스가 못된 신으로 나오지 않고 정의를 수호하는 신으로 이렇게 나왔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그 조건을 다 수용한 제우스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을 파멸시킨 결혼은 바로 이 신과의 결혼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제우스 옆에 한 여신이 있죠. 이 여신의 이름이 바로 테티스입니다. 테티스 여신과 네가 제우스 당신이 사랑을 나누어서 그 사이에서 아이가 나면 그 아이가 당신을 건져서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제우스는 안심을 하고 테티스와 거리를 두기로 하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주죠. 이 모습은 이제 테티스를 조각한 그림인데 제우스는 이제 빨리 테티스를 딴 남자에게 결혼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펠레우스라고 하는 영웅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이 벌어지죠. 여기에 초대받지 않은 한 신이 황금 사과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과 때문에 아주 커다란 인간 사회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기회에서 또 하게 될 테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인간의 시대에 대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30분 좀 넘는 시간 내에 이 수십만 년의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좀 버거웠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